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극화 관련된 매일경제 신문사설입니다. 문정부 1년 더 심해진 양극화, 정책 궤도 수정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슬로건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 향상 정책을 펼치지 않은 결과가 양극화의 그 확대로 나타난 것이죠. 말하자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실제 소득을 향상시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최저임금 시급 1,060원 인상한 문제 때문에 자본으로부터 총공세를 받고 또 경제가 지금 하강 국면으로 가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우클릭하고 있는 우양후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근데 만약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을 1,060원이라도 올리지 않았다면 뭐 10조 원 약간 넘는 돈인데요. 이것만큼 더 벌어졌겠죠.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을 슬로건으로만 내세웠지 실질적으로 소득 격차를 완화할 빈부격차 양극화를 완화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대통령은 보완을 얘기했는데 사흘 만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 어쩌자는 건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근로자가 실제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도 최저임금 산정 때의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에서 통과시켰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신문은 최저임금 기준 근로시간 시행령안이 법률로 정하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실제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 8시간 곱하기 5일 곱하기 4.35주인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최대 243시간까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저임금 시급이 굉장히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야 되는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날을 유급휴일로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55조 1항에 보면 일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제 일하지 않는다는 조건, 일하지 않는 날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용한다면 주 5일 근무하는 모든 정규직 노동자들 다 임금은 깎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심지어 방학이 있는 교수나 교사 임금도 당연히 깎아야 된다는 결론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강사법이 이제 통과됐는데 그동안의 대학 강사의 경우에는 강의하는 시간에만 임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강사법이 통과되면서 대학 강사들도 방학 때도 임금을 받을 수 있더라고. 1년 이상 고용이 보장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그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하지 않는데 대학 강의하는 것이 일이니까 노동인데 강의 노동을 하지 않는데 왜 임금을 지급합니까? 그런 똑같은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때의 노동시간에 포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행령 이 개정 통과가 늦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외주화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외주 작업 도급까지 맡겼다는 건 과잉 입법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도급 사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원청 사업주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이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이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제조업 사업장에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면 불법이죠. 근데 이것이 뭐 도급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업 지시는 원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웃소싱, 소위 말하는 외주화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줄이고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또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만들고 또 노무관리나 이런 부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하청으로 증가시키고, 또 구조조정 시기에 노동자를 정리하고 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규직 노동자로 고용하면 이 정리 과정에서 굉장히 저항이 생기고 굉장히 그 분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청업체로 이렇게 도급을 주게 될 경우에는 그 업체와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직접적인 법률적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 하청업체와의 관계로 그냥 이 전가되고 원청과 노동자의 관계는 법률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을 따질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공약에서 약속했듯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저는 정규직 하면 이 문제가 다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 태안화력발전소의 경우에 김용균 하청노동자의 경우에 그 죽음의 경우에도 결국은 이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경우에 2인 1조여야 되는데 1인 1조로 일했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했고 그런 것이잖아요. 이번에 오늘 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여당 대표가 태안화력발전소를 방문했는데 완전히 물청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김용균 하청노동자의 경우에는 석탄가루가 푹푹 빠지는 정말 열악한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무참히 기업살인, 공기업살인을 사실 당한 것인데 이 정치가 이 정도로 썩어 빠진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대로 공무원의 정규직,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하청 도급 다 없애고 그리고 이 공장의 이 정상화, 고용 안전과 노동 안전, 산업 안전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금과 관련해서 대우조선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공적 자금 받은 대우조선 임금 올릴 거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연관산업 등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공적 자금을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노동자 임금을 올릴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적 자금을 받은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모든 기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죠. 그 연관산업 효과가 크거나 또 국민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 부분이 한국 경제를 주도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선업의 이 호경기, 오랜 기간 호경기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이 고도 성장에 아주 이 밑받침이 된 것이고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한 그런 산업이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기 불안 과정에서 조선 수질이 떨어지면서 구조정을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슨 노동자가 일하지 않았거나 노동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인상을 노사 간에 임금 인상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질 경우에 임금 수준을 두고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높다 낮다는 얘기할 수 있지만 임금 인상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그 임금을 양보하고 구조조정도 당하고 또 구조조정 당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결국은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다시 어느 정도 임금이 또 인상되는 것, 그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나 노동자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지금 여전히 공격을 받고 있고 청와대 내부도 복잡합니다. 조선일보는 민간 사찰 위에서 말라고 했는데 1년간 계속할 청와대 직원이 있겠나 이런 이제 제목의 사설로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죠. 그리고 조선일보도 연이어 또 다른 사설에서 온갖 일 논평하던 조국 수석 왜 재물에 말이 없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라는 얘기죠. 문화일보는 드루킹 특검 선 사찰과 김태호 문건 폐기 불법 소지 크다 이렇게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지금 뭐
이 청와대도 검찰에 고발한 것이 있고, 또 자유한국당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지금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고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똑바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적폐청산을 해왔잖아요. 지난 1년 반 동안. 따라서 그 적폐의 뭐 수준 여에 불문하고 그 형평성에, 법적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검찰 수사가 굉장히 필요하다. 서로 지금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또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아야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지는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이 사실은 무위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이죠. 이게 물타기로 가버리면 다 정권이 다 똑같다 이렇게 되면 구분도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검찰의 수사, 또 미진하면 국정감사, 이런 수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국민연금 10년 내어도 기초연금 많으면 누가 가입하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초연금은 세금이 재원인데 연금개혁 대상은 이제 국민연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뭐 직장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제 반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국민연금, 왜 국민연금이라고 붙였겠습니까? 개인연금 또는 사보험이 아니고 국민연금이라고 붙인 이유는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절대 정부가 재정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관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를 재벌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투자도 마음대로 하고 공적자금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요. 그래서 기초연금처럼 전액 정부 재정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연금 지급률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뭐 2050년, 60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현재처럼 낮은 이 보험료와 높은 지급률로 가면 기금이 고갈된다. 그리고 현 세대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이걸 책임을 떠넘긴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계속 펴면서 연금 계약을 계속 시도해 왔단 말이죠. 지금도 그 연금을 계약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기초연금만 정부 재정으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자체도 정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리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한국 경제에 다가오는 미 금리 인상의 어두운 그림자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가계부채, 기업부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이지만, 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너무 커질 경우에는 외국 자본이 또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비롯한 외국 자본의 그 자산이 한 1200조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해외 자본이 유출될 경우에 한국 경제에 심각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IMF 외환위기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 보면 말이죠.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는 부채를 줄이고 정부는 과감한 투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계가 부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러려면 이제 소득이 있어야 줄일 수 있는데 말이죠. 매일경제신문은 GDP 2배에 달하는 기업 가계 빚이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라면서 역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정부나 기업이 져야 할
부채를 가계가 따는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 20년간 신자유 정책 과정에서 말이죠. 특히 IMF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경제위기의 책임을 실제적으로 가계로 전가시킨 측면이 크고, 거기다 금융개방에 따른 금융수탈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국 자본 주식을 포함해 1200조 원에 달하는 뭐 이런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난 20년간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금융시장 개방화의 과정에서 국내에서 외국 자본이 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정도의 돈이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우리 가계나 기업의 부채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부채도 그 자산이지 않습니까? 내국인의 부채와 외국인의 자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뭐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 뭐 그냥 원론적인 말만 하고 있는데, 특히 부채의 한계 가구,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갚고도 더 이상의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원금 상환은커녕 이자도 더 갚기도 어려운 그런 한계 부채 가구에 대해서는 부채摊감조치라든가 이자를 면제하는, 그리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카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카풀 빨리 공론하고 사회적 타협이 이루어야 한다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이 집단 반발과 규제에 막혀 있고 신산업 일자리 꿈도 못 꾸는 한국이 되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뒤질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신문은 국회 포위한 택시들 몰고 먼 신산업 태동이라고 역시 똑같은 논조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신산업이라 불리든 뭐 4차 산업이라 부르든 기존의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면서 진행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럼 누구를 위한 4차 산업혁명인가? 이렇게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택시의 경우는 버스와 달리 택시 업주들만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지, 이 택시 노동자들은 굉장히 막장이라고 스스로 좀 체념하듯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최저임금 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 공영제, 버스 공영제처럼 택시도 공영제로 가야 되고, 택시 노동자들은 완전월급제를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펴나가면서 과연 그 카풀이 이런 택시 노동자들의 삶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과연 이 제도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도시를 건설하든 재개발을 하든 그 전제는 국가가 어떤 정책을 밀어붙인다든가 아니면 자본의 이해에만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아왔던 사람들, 그 세입자들, 서민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밀려나고 어떻게 용령 깡패에 의해서 맞아 죽고 자살하고 자산이 이 가게가 파괴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고, 그래야 그것이 정부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알 바 없고 그냥 정책이니까 밀어붙인다든가,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일부 소수의 부자들의 그런 사적 소유에 근거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그 권리,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사유재산을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벌과 부자들의 사적 권리를 위해서 서민들의 삶은 알 바 없다, 이렇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정책 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국방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북위협 대신 주변국 잠재적 위협,
본분 망각한 국방부. 국방부가 2019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가속화와 조속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을 지금 비판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휴전선 북쪽을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적대국으로 지금 간주해 오고 여전히 이제 전쟁 같은 상황으로 대립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올해 들어 한반도 비핵화 국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북한도 남쪽으로부터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그런 위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 그게 이제 북한도 북핵 폐기라고 하는, 물론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라든가 종전선언 평화협정이라든가 이런 패키지 협상들이 지금 서로 제한되고 있지만 지금 교착 상태,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년 초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말 서울 방문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잘 진척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를 굴복시키는 군사 전략으로만 간다면 이건 전쟁이 불가피해야, 전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군사 전략상 모든 나라는 잠재적 적국이 될 수 있고, 특히 주변군 다 잠재적인 그런 적국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주하는 거죠. 잠재적 주변국들은 잠재적 위협 국가, 위협 세력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한반도의 장기적 통일을 위해서 북한과의 그동안의 적대적 관계,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왔고, 헌법도 현재 그렇게 돼 있지만 한반도 평화, 한반도 통일로 가기 위해서 북한을 계속적으로 핵심적인 적국으로가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교류 평화적 국면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국방 어떤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와 다름 아니죠. 민요총에 대한 공격이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친노동 정책 없고 몸집 키워 귀족 노조 장벽 쌓는 민노총이라는 제목의 사설로 민노총이 실제 8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라면서 비판하고 있고, 문화일보는 급속히 새 불리는 민노총, 비명 더 커지는 기업 자영업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017년 전국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노동부 발표죠, 민노총 조합원은 71만 1천 명으로 2016년보다 6만 2천 명이 더 늘어났다. 9.6% 늘어났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전국 조직률이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양노총에 속하지 않는 중간노조까지 포함하면 전체 노동 10.7%를 조직률이 10.7%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현재 민주조합원이 71만 명으로 된 것은 정교조가 법의 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부는 공식 통계로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법적인 노조로. 그러니까 민주총 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도 사실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교조라든가 여타 최근에 그 조직된 노조를 이제 합하면 80만이 넘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임금 노동자가 지금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한 2천만 임금 노동자를 가정하면 80만이면 전체 노동 4%를 조직하고 있고, 알바를 비롯한 단시간 노동자, 실업자를 다 포함한 전체 노동자, 요즘 2,500만 노동자라고 부릅니다만, 2,500만 명의 노동자에서 80만 명을 민주노총이 조직했다고 가정하면 3.2%의 조직률입니다. 물론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의 조직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런데 뭐 전체 조직률이 10.7%고, 민주노총은 전체 2천만 기준하면 4%, 2,500만 기준하면 3.2%밖에 조직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업체를 키워간다라고 하면서 이 호들갑을 떨고 있네요. OECD 주요 국가들의 노조 조직률은 대부분 우리보다 높죠. 북유럽의 경우에는 노조 조직률이 7, 80%까지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탄력 근로제 해본 기업 94%가 임금 안 줄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지금 들이대면서 탄력 근로제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 하면 노동 시간도 장시간 늘어나고 임금도 줄어든다 이렇게 공격하니까 이런 이제 통계를 가져다가 탄력 근로제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현재는 3개월 단위이죠. 현행법을. 그리고 그동안에는 주당 6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했지 않았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16시간 포함해서 말이죠. 현재는 52시간을 상한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16시간 더 일을 시킬 수 있었으니까 68시간까지 일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탄력 근로제 확대가 사실은 3개월 단위만 하도 충분하기 때문에 6개월, 1년 단위가 필요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탄력 근로제를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이렇게 실시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 더 늘어날 것이고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성장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문정부 혁신성장 조정으로 들리는 이재용 본부장 사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카쉐어링 업체 소카의 이재용 대표가 20일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 정식 출시가 무기 연기되는 택시 업계의 파업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게 지금 문제다. 혁신성장이 가능하겠느냐.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이게 다 이렇게 발목이 잡히면 혁신성장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규제 완화만 한다고 혁신성장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은 정말 별 근거도 없고 굉장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투자를 통한 기술 혁신과 재벌 해체를 통한 전문 경영 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경영 혁신 없이는 혁신 성장이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혁신 성장을 자본은 규제 완화만 하면은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혁신 성장의 핵심은 이 기술 혁신과 경영 혁신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 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R&D 투자를 늘려야 하고 연구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또 경영 혁신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이런 세습적 재벌 체제가 아니라 재벌을 해체시키는 헌법 11조 2항에 근거해서 특수 집단을 해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경영 체제를 해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재벌 해체를 통한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그런 경영 혁신, 기술 혁신과 경영 혁신을 토대로 소위 말하면 혁신 성장이 경제 상황이 정상적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체제의 그 공황적 모순을 전혀 도외시하고 이걸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령 기술적 진보가 이른다 하더라도 또 혁신 성장으로 쉽게 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 문제까지도 단순히 기술 혁신과 경영 혁신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모순 문제를 제거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변혁의 그런 방향까지도 함께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